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배분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원 서류를 써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노하우로 이 내용들을 채워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문서죠. 설득하는 서류인데 이 문서를 잘 쓰는 방법, 사람마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 모금회의 담당자분이 생각하는 잘 쓴 사업 계획서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계획서가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 그 일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실 이제 신청하신 모든 사업에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데,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다 보니 모금회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투자를 했을 때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고르게 되는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기관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적 근거들을 좀 갖춘 사업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 있고 예산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 먼저 좋은 기회를 전해드려야 우리 세상이 더 멋지게 변할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가운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근거가 아주 명확해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류 내용들을 하나씩 검토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각각의 기관이 혹은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오해나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정되는 기관들, 선정이 되는 기관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정되는 곳들이 완벽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 네네. 예,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문제 의식이 굉장히 좋지만 실행력이 되게 약하고, 어떤 단체는 이제 사업 계획을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 실행 계획이나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관들이 있으셨고요. 예, 그래서 단체별로 이것에 대한 강점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선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제 뭐 아주 새로운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제 반추하고 또 경험들을 쌓아가시면서 이걸 좀 더 독립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해 보겠다. 혹은 또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해서 혹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았고, 이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 사업 경험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제시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게나마 한번 테스트해봤던 네. 혹은 실험해봤던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네. 경향성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근거를 제시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해봤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즌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는 뭐 유행하는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연도에 그 해에 우리가 겪는, 우리 이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겪는 그 특유의 문제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유행하는 주제 꼭 선택을 해야 할까? 또 아니면 올해에 유행하는 주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모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신청하시거나 유행하는 주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신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가 하도 이제 유행이다 보니 네. 유튜브를 활용한 여가 문화 사업을 한다거나, 또 고독사 문제가 작년에 좀 많이 그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고독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가 꽤 많이 눈에 띄는 네네. 편이었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금회는 이제 유행을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신청 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대상이나 문제를 선정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것을 따르다 보면 이제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결국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실행 방안을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다 좋은 일을 위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거지만은 선발되는 숫자가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항상 뭐 경쟁률은 뭐 적당하니까 뭐 걱정 말고 지원해 주세요라는 질문들이 항상 많은데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열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경쟁률은 실은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 예, 뭐 2대 1부터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18대 1까지 네. 뭐 굉장히 많고 실은 더 높은 사업들도 있는데 통상 많이 신청하시는 신청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3, 4대 1 정도 네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또 사업별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같은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단체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가 사업 계획서 양식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4가지 사업 신청서 다섯 가지군요. 약식까지 합치면 이 사업 신청서 안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통 항목들은 대부분의 계획서에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목별 먼저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집으로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내용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죠. 자,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혹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 누구나 그렇지만 제목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제목부터도 이 잘 쓰는 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관 단체에서 제목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시한 대로 대상과 목적과 방법을 잘 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는 사업을 리스트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쭉 신청된 것들을 제목을 중심으로 좀 읽어 나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상이나 또 이제 심사팀을 꾸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목만 보고 어떤 사업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좋은 계획서라는 거는 실은 많이 틀리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예와 아쉬운 예를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예는 대상과 목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마 보시면 어떤 사업이신지 아실 수 있으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노인이라는 대상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목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예인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인 발달 장애인의 대상 들어갔고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 들어갔죠. 그리고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방법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레인보우 영양 지원이라는 부제까지도 함께 달아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배분 사업 신청에 당선이 된 프로그램들이죠. 네, 선정되신 프로그램들입니다. 선정이 되신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아쉬운 예시들도 있습니다. 정말 거의 다 잘 하셨는데 다 왔는데 조금 아쉬운 문장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지금 이제 일단 나쁜 예라고 적어서 너무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예인데요. 대상과 목적과 방법 중에 이제 뭐 하나가 빠졌거나 두 개가 빠졌거나 해서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나 혹은 부제를 너무 또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사업들 또한 하나는 선정되고 하나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네네. 이제 선정되신 사업은 제목을 좀 바꾸시기는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네. 자립이라는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발걸음이라는 단어가 방법으로 표현하기에는 살짝 모호한 내용들이 있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부제로 잘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고요. 한부모 가정의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대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네, 목-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네, 그렇죠. 사업명에서 적어주셨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목적과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제는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과 목적, 방법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제목을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이제 너무 위트 있게, 너무 신선하게 하려다가 이제 오히려 좀 아쉬운 예 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로는 2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전략이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벌써 어렵잖아요. 네, 벌써 뭔가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전략에 대한 부분 정말 상세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추진 전략 세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전략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무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전략, 집행 전략, 협력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를 추진 전략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 전략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집행, 협력 이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배분 사업이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상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표현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대상자라는 표현 대신에 참여자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좀 그 내용이 한정되기가 좀 쉬운데 이 대상자분들이 받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로 또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참여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참여자들과 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여자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요 차이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로 나누어서 보는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핵심 참여자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서비스를 직접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혼란이 없으신데 주변 참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이제 고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시는 조금 쉬운 것을 들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 핵심 참여자로 재학대 고위험 가정의 학대 행위자 를 핵심 참여자로 했는데요. 아마 이제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겠죠. 이럴 경우에 주변 참여자는 이 핵심 참여자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는 학대 행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주변 참여자로 좀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은
주변 참여자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를 아예 들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활하는 시설인데 네. 시설에 있는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실은 주변 참여자가 없으실 수도 있어서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채워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변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핵심 참여자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 선정 그리고 참여자 종류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지. 네. 사업에 따라서 참여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제 정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그쵸.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나 참여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떤 분들을 우선으로 모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들을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적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만큼 구체화가 네, 되어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사업 집행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계획을 해놓은 그리고 또 어렵게 함께 하게 된 우리 참여자분들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사업 집행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 기획자분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 전략을 조금 구체화해 놓으시는 것이 향후 사업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또 심사 때도 이 구체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수행 계획으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전체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좀 분류하고 세부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나 시기, 횟수, 진행 일정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네, 전체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네. 너무 큰 덩어리일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이걸 네. 잘게 쪼개서 네.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 세부 사업이 몇 개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의 사업 기간이 보통은 아마 1년짜리 사업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다라고 쓰시기보다는 네. 집중해야 할 내용이나 혹은 기관들이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너 가지 정도를 구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네, 같습니다. 세부 사업은 서너 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기술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표로 구조화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편하신 경우도 있고 또 글로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쓰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계획서의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표로 구조화해서 작성하시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해놓으시면 나중에 사업 수행하실 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적합한 방법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식은 서술형 또는 표로 구조화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홍보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과 함께 기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진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간트 차트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네모에다가 까만색으로 탁탁탁탁 채워서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네. 방식들을 채택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서 전체 사업 중에 세부 사업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네.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업이 한 3-4가지면 적당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부 사업명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간, 대상, 장소, 방법이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짧은 표 하나만으로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내용이 그려지게 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관 연계 협력 전략입니다. 어떤 일들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겠지만 또 주변에 다른 네트워크 안에 다른 주체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전략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희가 실은 몇 년 전부터 사업계획서의 기관 연계협력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계협력 전략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안 쓰셔도 괜찮지만 대상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제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되는데요. 그 연계협력을 위한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 안에서 같이 협력할 주체들에 대해서만 좀 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연계협력 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하는 곳들이 이렇게 많아요라는 게 가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좋지 않은 예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로 이 사업에 함께하는가가 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연계협력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핵심적인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또 좋은 예와 아쉬운 예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뭐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디 구에 복지행정팀 그리고 본기관, 협력기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 우리는 어떤 관계다,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아쉬운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함께할 조직들이 써 있는데 내용들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두 개의 기관임에도 서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어떤 일들을 할지 뭉뚱그려서 써져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한 팀 한 팀과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뭔가 보는 사람이 상상을 해야 하는 여지가 남아져 있는 거죠. 항상 이 계획서라는 부분은 상상의 여지를 없애주는 게 더 참 좋은 게 아닌가. 있는 그대로만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추진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예산 편성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산 편성 우리가 이제 배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만큼 자세히 써야 될지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 숫자를 쪼갠다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실은 이제 이게 되게 명확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좀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로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젝트 담당자 혹은 보조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 인건비만 인건비로 해당되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그 인력들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인건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확보된 인력으로 우리는 사업만 좀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인건비를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업비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강사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뭐 물품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준비물, 그리고 뭐 결과 보고서나 결과물의 제작 같은 것들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용이고요. 우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사비나 자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뭔가 효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돈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라는 점 꼭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내용이기는 한데 기관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관리 운영비인데 이제 기관 전체의 냉난방비를 이제 편성을 하신다거나 뭐 복사기 대여비를 하신다거나 이제 이렇게 딱 저희 사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용들을 관리 운영비로 편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젝트랑 확실하게 연관된 것들이 아니면 가급적 편성을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화면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려야 할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사항은 저희 자료집 92페이지에 보면 주요 항목들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표가 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식대, 뭐 회의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표가 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단가를 책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역들은 대부분 다 기본 단가, 횟수, 인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해서 산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이제 과대 포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과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을 한 서너 개 정도의 사업 내용으로 좀 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그 프로그램 단위대로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선정되시고 나서 예산을 활용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세부 사업으로 쪼개놓고 그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을 또 쓰게 되면은 정말 예산표만 보고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보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네, 예산 편성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요게 세부 사업별로 하나씩 또 마련이 되면 네, 맞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예산 편성표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배분 사업에 신청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그 시작이기도 할 겁니다. 바로 문제 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 의식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지가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이 장에서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작성자의 관점에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네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기획이든 간에 현재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빈 칸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문서화한 게 기획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기획을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기획을 하기 전, 우리가 이 일을 다루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좋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문제의식 편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풀어내는 실행 전략이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보면 이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만 넘어가 주실까요? 예시를 하나 드렸는데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싶은데 이게 그 경제적 자립의 이제 원인이 내부적인 요인이냐 외부적인 요인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장애인을 잘 채용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라면 세부 활동들을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는 것,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들을 잘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문제 의식은 이제 첫 번째인데 실행 방법은 두 번째. 이 이해와 수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좀 일치시키는 것들이 우선은 좀 요구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워낙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에 대한 대안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 안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기존에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다른 곳에서 시도를 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뭐 자료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에 대한 파악을 예전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프로포절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잘 사업을 수행한 곳들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혹은 뭐 서울 지역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좀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한 설문조사라든지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용들을 보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 의식 자체만으로는 사실 끝나지 않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설득의 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수행기관의 장점 항목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왜 이 사업을 우리 기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이제 이 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의지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나 수행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좀 되어야 하고요. 이제 그 설명 중에 하나로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또 내 외부 자원, 그리고 또 기타 수행기관의 장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의식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성공된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써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표와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실은 이제 사업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오늘도 이제 사전 신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설명을 할 때마다 좀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성과 지표와 관련된 척도 같은 것들은 모금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관련돼서 유사 그 사업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도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및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돼야 되니까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금에도 실은 배분 사업을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1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염치는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실 때 선정을 위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아까 경험적 근거나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기관으로서도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산출 목표에 대해서 나와 네. 있는데요. 네. 산출 목표는 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사업 내용에 이제 활동을 기재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활동들을 실제로 수행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상자가 20명인데 그러면 산출 목표를 다 동일하게 20명씩 잡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프로그램을 한 서너 개 정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20명이 다 그대로 산출 목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수준으로 그 산출 목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산출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성과 목표를 포함해서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 염두에 두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 목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성과 목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데요. 잠시 눈을 감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지점 혹은 변화했으면 하는 지점을 이제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과 목표 또한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양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질적인 변화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질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담당자가 이 참여자분들과 계속 하는 동안 참여 관찰을 통해서도 변화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서 인터뷰나 참여 관찰 방식들이 좀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표에서도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대부분 척도를 활용한 것들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과 목표도 단기, 중기, 장기 이제 기간별로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회복지 서비스나 활동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참여자분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기간이라든지 투입 인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업 경험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기 성과까지를 하기에 좀 쉽지는 않으신 상황이실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요하는 일이고 저희가 보통 한 3, 4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지만 중기 성과 정도의 수준만 나와도 또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 이제 완벽한 변화를 좀 추구하시기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분들의 지식이나 태도, 기술에 관련된 변화 등을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조차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중기 성과까지도 갈 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의 수준으로 성과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 양적, 질적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자료집에서 한번 가볍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좀 언급할 내용들이 많을까요? 네.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양적 방법은 이제 척도를 활용한 참여자의 변화 확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질적은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 주셨지만 면접이나 참여적 관찰, 뭐 영상 매체 기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것은 척도지를 활용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원 사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어서 유사한 사업들은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하는 것들도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거 너무 약간 정형적인 거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구조화된 질문지, 그러니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좀 체계화된 질문지라면 충분히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종료 후에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금회가 사업을 지원하는 기간 이후에 실은 일은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한데 모금회는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지? 우리 계획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모금회가 계속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이나 혹은 기관 내부에서 얼마나 확산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명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좀 약간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또 이런 활용 계획이나 기대 효과를 발판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말 그대로 저희가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나 변화들을 이제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활용 계획은 이제 이 사업이 무사히 잘 끝났을 때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심사할 때에 이 활용 계획에 관한 것들을 체크하는 란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은 또 눈여겨 보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눈여겨보는 항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계획서의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항목별로 봤고요. 유형별로 체크해 보시면 여태까지 이제 했던 것들은 성과 중심형 네, 사업 계획서를 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사업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유형들의 또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것들은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배분 신청 유형이 크게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으로 나뉘고 프로그램은 단기 사업이냐 장기 사업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 양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과 중심형 사업 계획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업 가장, 계획에 대해서 기본이 된다. 네,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확산형은 2년 이상의 계획을 하는 단연도 사업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고 네. 설명드린 성과 중심형보다 조금 더 간단한 이제 양식이 산출 중심형 양식. 그리고 장비 구입이나 개보수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길게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네. 기능 보강형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과 확산형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명이나 추진 전략, 예산 편성, 문제 의식 이런 것들 이미 다뤄놨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 확산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과 확산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사업에 활용하는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성과 중심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2년, 3년 정도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연차별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혹은 어떤 참여자분들이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제 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년도와 3차년도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2차년도와 3차년도는 그전 사업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변경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특징과 핵심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3년 내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 해년마다 성과 목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 변화된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연차별 사업 내용과 그리고 핵심 참여자들도 1차년도가 지나면서 또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는 게 성과 확산형의 핵심적인 내용이게 됐군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성과 중심형과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특히나 1차년도 계획서는 사실상 성과 중심형이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같은 내용이어서요. 완전히 똑같은 네.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1차년도 계획서는 성과 중심형으로 쓰고 2차, 3차 내용을 보강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의 경우에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예산표인데요. 그 3년짜리 사업의 경우에 실은 매년 예산 투입의 비중이나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에는 이제 공간 세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나 비품에 관련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지만 2차년도나 3차년도는 해당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단 사놨으니까.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에 관한 투자가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예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표도 연차별로 예산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출 근거까지는 작성하지 않고요. 전체 그냥 총액 규모 정도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 확산형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산출 중심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출 중심형 내용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사업 계획서의 이제 안내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사례들을 많이 담아놨죠. 지금 확산형에서 산출 중심형 넘어오는데 20페이지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20페이지의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산출 중심형 사업 계획서가 어떤 포인트들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네, 산출 중심형 계획서는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짧은 사업 혹은 이제 간단한 사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양식도 아마 한 2페이지 정도 이실 겁니다. 내용 보시면 사업 참여자나 인원, 사업 내용 및 방법 같은 것들이 앞서서 보신 것보다 훨씬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쓰시거나 혹은 표가 필요하시다면 표를 활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기능 보강형 사업 계획서입니다. 기능 보강형은 앞쪽 프로그램 사업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양식이 뭐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뭐 직접 신청하신 기관 모든 기관의 현장에 가서 이런 장비나 뭐 비품, 뭐 개보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지를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만 서류 심사에서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사진으로 제출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장비와 개보수의 사례가 나와 있긴 한데 뭐 우리 기관이 개보수만 필요한데 장비를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제 장비 부분은 아예 없애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사진을 잘 찍어서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보수의 경우에 실은 막 전체 사진을 찍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서 전경을 찍는 네, 경우가 그럴 있죠. 경우에는 실은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좀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금을 통해서 마련된 비품이나 장비 혹은 개보수한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작성하시도록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향후 활용 계획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양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새롭게 마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식 사업계획서 100만 원 미만의 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약식입니다. 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딱 받아보시고 정말 이것만 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단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뭐 물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고 끝나시거나 아니면 뭐 무료 급식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구매하는 것,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부 사업이 혹시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면 이제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산 편성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뭐 인건비와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중에 한 항목만 작성하시게 되실 수도 있어서 그렇군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산출 근거는 저희가 따로 요청드리진 않고 나중에 결과 보고에 이제 잘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작은 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빈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또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놓치면 도루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의 현황과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는 배분 신청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신청서를 쓰는 방법인데요. 자료집
내용으로는 17페이지입니다. 자료집 내용으로 17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분 신청서 이거는 뭐 잘 쓴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쓴다라는 게 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신청서 양식을 함께 보실게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 신청서가 제일 첫 번째에 있기는 한데요. 배분 신청서는 실은 기관에 관한 정보와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축약되어 있는 한 페이지의 요약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다 쓰신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배분 신청서에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명과 고유번호, 사업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관명과 고유번호는 아마 다 기관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고, 정식 명칭 그리고 네. 뭐 고유 번호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써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사업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셨던 사업명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썼던 그 사업명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업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업 연차와 대상 지역, 사업 기간, 수행 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차의 경우에 모금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차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 모금에 신청하는데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1년 차에 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전년에 신청했었던 사업인데 약간 달리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또 신청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2년 차와 3년 차, 4년 차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기관의 설립 연차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이 네. 사업의 연차를 묻는 거죠. 우리 기관이 20년 됐는데 20년 넘는데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모금회와 함께한 프로그램의 연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대상 지역입니다. 네, 대상 지역은 이 사업이 진행될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시군구 단위라고 하더라도 아마 주요 사업이 될 만한 곳들은 아마 동 단위 혹은 동보다 더 작은 단위일 수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사업 계획에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사업 수행 인력이 있는데요. 사업 수행 인력도 연차와 마찬가지로 네. 그 해당 지원하시는 기관의 모든 직원 숫자가 아니라 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관에 한 300명 있어요라고 해도 이 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은 뭐 2명, 3명 혹은 10명일 수 있으니까요. 그 네.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한 내용, 사업 신청 안내를 하실 때 그 별도의 사업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이내로 써주시면 되겠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린 대상자가 아니라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 내용 참여자 구분과 핵심 참여자 그리고 그 인원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은 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료집의 86페이지에 있는 분류체계 안내를 참고해서 우리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참여자를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참여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참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참여자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원수는 이제 핵심 참여자의 실제 인원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복되지 않은 인원으로 체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 참여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무료급식이나 행사,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가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또 너무 많은 대상자가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균 이용자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구분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단순히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CSDGs 모금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실은 요즘 많은 기관 단체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이제 분류 기준이기는 한데요. 모금에 맞게 용어를 조금 고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표가 보이실 텐데 가로축으로 하나씩만 선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돌봄 강화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지금은 사회적 돌봄 목표가 하나가 있죠.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 구분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요 세 번째 네. 열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바로 옆으로 넘어와서 네. 이 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네, 거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찍고 이거는 일곱 번째 찍고 아, 이렇게 예, 되는 게 안 아닙니다, 되는 거고요. 네, 예. 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분 신청서 하단에 있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미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네. 것들에 가까웠고요. 마지막에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써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내자료 2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기관 현황과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꼭 쓸 때 뭔가 묘하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네, 직원 현황과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결산과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예산 부분은 이미 대부분 내부에 재무제표나 뭐 이런 표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쓰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헷갈릴 만한 것들이나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모금회가 대부분의 사업에서 그 프로젝트에 그 신청하는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따로 검증은 하지 않고 작성해 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간혹 기관의 살림살이에 비해서 너무 고액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신청하신다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운용하시는 기관이어야 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크하는 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 대부분의 기관 단체들이 이 항목으로 이제 예산과 결산을 하십니다만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딱 이 항목이 맞춤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수입이나 기타 지출란으로 총액을 결산 자료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산, 예산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법인 단체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법인이 있으신 경우는 법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법인 정보가 없는데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식 명칭과 사업자 번호, 뭐 설립 연월일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보통은 다 법인에 관한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요. 예,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100% 온라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랑열매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주소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좀 당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시스템을 이제 뭐는 첨부 파일 올리고 뭐는 클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짤막한 영상을 이미 제작을 해놔서 이 사업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클릭하고 넘어가고 하는 세세한 화면 하나하나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함께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금의 담당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용어가 좀 어렵거나 또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생생한 내용들을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작년 배분 사업에 참여하셨던 등촌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송이 대리님을 스튜디오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의 소통 확산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집합 쉐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년부터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촌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FAQ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 단계에서 이미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남겨드렸고요.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걸 유형화해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한번 빼놔 봤습니다. 자, 이제 배분 신청서 관련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도 뭐 받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식 내 사업 정보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재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배분 신청서 양식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 정보와 기관 정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사업 정보에 관한 부분인 거를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기관 정보에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 정보는 이번에 신청하시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구분 그리고 모금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거 발음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CSDGS 요거 몇 개씩 선택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씩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가로축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에 해당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한 개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은 다 사업 비중, 그러니까 2개 정도의 목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사업 비중이 비슷비슷한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라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 한 개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송이 대리님이 말씀을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업 계획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사업 근거를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했는데 경험적 근거를 찾는 방법이 뭔가요? 대리님은 이 내용 쓰실 때 경험적 근거 어떤 내용들을 쓰셨나요? 저는 일단 기사랑 선행 경험들도 중시를 했지만 네. 평소에 만나는 분들에 대한 관찰이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평소 생각했던 미해결 욕구나 문제들을 네. 좀 접목을 해서 좀 경험적 근거를 작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네. 이야기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숫자들 이런 네. 것들을 잘 정리해서 써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주민분들이 같이 밥 먹고 모임하는 거를 원체 좋아하셨어가지고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사업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같이 밥상 모임을 할 수 있는 그걸 네네. 해서 공유부엌을 운영해보는 그런 음.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등촌동 아주 따사로운 동네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될까요, 팀장님? 네,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경험적 근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은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경험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논문을 찾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기사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례 혹은 모금회 사업으로 이제 기사가 났었던 곳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경험적 근거를 수집하신 기관들도 좀 있으셨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방금 등촌구 복지관에서 하셨던 그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욕구조사라든지 인터뷰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2번이나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이거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칼로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참여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핵심 참여자는 어디까지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사례로는 어떻습니까? 등촌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출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측면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다 보니까 주변 참여자를 쓰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시를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웃 주민, 지역 유지, 뭐 주민 리더, 통반장분들, 동대표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참여자 주변에 있는 비공식 지원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작성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진짜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탁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네. 뭔가 첨언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변 참여자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을 움직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주도성을 발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실 텐데 주민 한 분 한 분은 이제 핵심 참여자들이 맞는데 그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관별로는 다른 이제 의견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주민분들을 움직이는 주변의 가족분들도 될 수 있고 말씀하신 그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들 그리고 이미 있는 주민 리더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좋은 주변 참여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각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성과 목표랑 평가 방법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도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산출 목표와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 목표를 기술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이제 스스로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척도집이나 모금회에서 제공하는 척도집을 저도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척도를 그대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주민분들이 질문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1차 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우리 사업이랑 저희 주민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나 이런 것들로 좀 적용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좀 구조화를 하거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걸로. 네, 모금회에 좋은 샘플 척도집이 있으니까 네. 그 내용들을 각각 기관이나 사업에 맞게 잘 정리를 해서 수정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겠네요. 네,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좀 주민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사업 계획서는 일관성 있게 작성된 계획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관성이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말일 수 있는데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란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를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획이 되고 이제 세부 활동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이제 계획서가 제일 좋은 계획서인데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럴싸한 조사 자료, 통계, 데이터 뭐 이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구성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으로 읽으면 되게 좋은데 앞과 뒤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생겨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 분께 교육을 해야 되는 걸 주요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주변의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활동들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 문제의식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잡았는데 활동 내역은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으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료나 정보의 홍수에서 빠져 있다 보면 이 논리들이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써놓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검토도 해보고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가, 이 이야기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쪽에서 양식 내에 각 항목별로 음영 표시된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참고할 작성 방법을 좀 가이드로 적어드린 것인데 거기에 뭐 이제 질문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이제 그 음영 속으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작성하실 때는 이제 실제로 지우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연습장에다가 시험 써가지고 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음영 부분에다 쓰지 마시고 정식 사업 계획서 그리고 신청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 편성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산 계획을 할 때 꼭 기관 자부담이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저희도 자부담을 잡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모금의 지원금을 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서 자부담을 좀 소홀히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필요시 적당하게 선에서 넣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 자부담을 0으로 하면은 선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차량 지원이나 개보수, 일부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책임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시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시에 자부담에 대해서 명시한 사업이 아니면 자부담이 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지만 부담 갖지는 말아라. 좋습니다. 네, 예산 편성 관련해서 계속 볼게요. 자,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 운영비 편성 시 적정한 비율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산 편성 항목에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봤습니다. 사업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보통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에 입찰에 참여한다던가 하면 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모금회에서 보는 적정한 비율이 따로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공고되는 사업 중에서 신청 사업만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어떤 항목인지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질문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건비랑 관리 운영비 너무 많이 써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달라, 뭐 이제 황금 이런 비율? 얘기도 네. 하시는데 보통 이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사용되게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정말 참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뭐 명문화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꼭 이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 시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드리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뭐 인건비를 다 써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히 뭐 특이하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편성했다고 해서 또 떨어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업의 문제 의식과 그리고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 아주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기타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신청 사업과 나눔과 꿈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나눔과 꿈 사업은 지금 이제 기획 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사업과 기획 사업을 각각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나눔과 꿈이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큰 형태의 자유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사업 다 각각 신청은 가능하십니다만 이제까지의 신청 사례로 봤을 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큰 규모의 사업은 나눔과 꿈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은 그 지역의 신청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모금의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들은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비슷한 사업이어서 안 되실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달리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오늘 저희가 3시에 시작했던 이 행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팀이 저 정리하느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의 묘미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모금의 사업 기준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업 규모나 인원수, 선정 방식 등 또 이에 대한 규정이나 안내 사항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오늘처럼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KPI가 몇 명 왔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한 1000명 왔나요? 라고 되는데 물리적인 공간에 1000명이 들어오는 거랑 인터넷 공간에 1000명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금회가 어떤 규정이나 안내상을 따로 해주실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기준이 있을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명문화된 안내를 드릴 것에 대한 계획은 솔직히 없는 상태이긴 한데 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예로 저희가 올해 3월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지원 사업의 가이드를 좀 만들어서 수행기관에 좀 공유를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활동이 좀 많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뭐 한 20명 이하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이제 대면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면으로 강의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사업이나 예산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 없이 변경하시도록 해드린 바가 있었고, 아마 이제 신청 사업을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니까 아마 예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예전만큼 모든 활동을 다 100% 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플랜 B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면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같이 좀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면 활동이 비대면으로 대체되면서 규모나 인원이나 뭐 방식의 변화들은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계획하시는 바를 존중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를 하고 사업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경우나 아니면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규모가 줄 수밖에 없고, 또 개인당 활용하는 그 뭐 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금회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예산 편성 기준표 중에 강사비에 관련된 것들, 온라인 교육 강사비를 좀 알고 싶다는 요청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7월 달까지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사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을 예산 편성하셔서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 사업 시작 전에 조정된 내용으로 한번 조정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네, 작성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배분 사업 신청에 선정이 된 이후에도 또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어둘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 없는 항목들은 단가를 임의로 설정해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없는 거는 단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쩌면 이렇게 표준적이지 않은 서비스나 용역, 제품, 일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표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도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기준표를 제시해드려야 될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고민이 좀 있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데,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단가표에 없는 것들은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입찰을 통해서 제한받은 가격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 계획 당시의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관 자체 기준으로 우선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그게 상식적이지 좀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과도한 경우라면 저희가 조정 계획을 통해서 조정 요청을 드리게 되니까요. 크게 걱정 않으시고 좀 시장 가격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신청 사업을 위해서 일부 재료 등을 구입해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 반영 정도나 차년도에 같은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지요? 별도의 기준으로 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케이스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상황에서 뭐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 얼굴 맞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위해서 뭐 책상 걸상 뭐 아니면 문제집이랑 뭐 이런 걸 다 사놨는데 이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번에 신청을 할 때 좀 평가에 반영을 해주시거나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아이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네요 라던가, 그리고 내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그 주대리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은 혹시 코로나 영향이 없는지 그러게요. 혹시 어떻게 하고 어떤- 계시는지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저희 사업이야말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큰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이랑 같이 밥 먹는 모임이랑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지금 뭐 벽치고 먹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 좁은 공간에서 주민분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리고 뉴스에 나올 앞으로도 만한 일이 되버리죠. 네. 앞으로도 그 모임을 제대로 그 방향으로 기존에 해왔던 1, 2년 차 했던 방향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몇 주 전에 중간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뭐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대안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한번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네. 먹는다라는 목적은 주민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네.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같이 밥 먹고 막그 숟가락 서갖고 막 김치찌개 먹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어. 같이 식재료를 나눠서 포장을 해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성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군요.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그런 뭐 손 세정제라든지 뭐 면마스크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체 활동을 주민들 중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네네. 목적을 달성할 때 이제 좀 예전이랑은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네. 그렇게 한번 대안을 모색을 해보라라는 의견을 주셨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향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해주셨네요. 역시 사람은 닥치면 다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원래 방향이 저는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기존에 했던 방향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움도 많고 속상하기도 하고. 네. 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의 다 상황이지만 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네. 모금에서 또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재료가 어떤 것인지 실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료가 참여자분들에게 조금 나누어져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렇게 좀 나누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한 2, 30명 모여서 할 일이었는데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요즘 그 PT 같은 것들도 그 1대1 개별로 헬스장이나 이런 데들 보면 하시더라고요. 트레이닝. 네. 예, 네. 그런 것처럼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좀 진행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목표한 인원만큼 채우는 데는 좀 어렵겠지만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사업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아예 안 되었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에 대한 평가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는 할 텐데 이제 이런 상황이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처음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왜 못했어요라는 얘기들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나름대로 네.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이제 요거 진행을 하실 때 한 몇 분 정도가 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배분 신청서에서. 핵심 참여자분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오셨고요. 네네. 주변 참여자분들은 이제 저희는 지역 그 주민 리더분들이셨다 보니까 좀 약간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1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업에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네. 이 사업계획서랑 배분 신청서 쓰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이 막 며칠 그런 거 없었나요? 일단 예산 계획하는 것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약간 무리한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계획 세울 때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짜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업도 목적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세부 가지치기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계획서에 썼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네. 그대로 잘 될 리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들이 어. 조금씩 달랐어요? 일단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1차 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너무 창의적인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굉장히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모임을 저희가 이제 아이템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집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지까지는 그러니까 다 다르긴 하지만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는 좀 원래 잘하시던 분이에요. 되게 복지관에도 자주 나오시던 분인데 근데 집에서 하는 거는 싫어요. 못해 이렇게 하시는 소극적인 또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서 또 주민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눠보지 못한 게 문제가 됐었나? 약간 이런 또 자책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이게 네. 평소에는 막 이제 되게 오지랖도 넓은 그런 맞아요. 캐릭터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 네. 재밌는 그 네.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요? 네, 네.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그래갖고 계획서 딱 짜놔가지고 하고 자 이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난감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하시게 된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걸로 이제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는 많았는데 네네. 실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주민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부분에 있을 때 약간 좀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획은 계획이고 또 실제와는 또 많이 네.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이네요. 척도의 표현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 질문 항목을 대상자 상황에 맞게 임의 수정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증 없이 임의 조정해서 사용해도 성과 측정 도구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질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척도집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까 수정해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되 음,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쓰는 정도. 어렵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뭐 하지 네. 아니한 경우를 막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음. 읽어보시고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만 수정을 했지 제가 아예 그 척도를 뭐 아예 뭐 뒤집어 그런 건 놓는다거나 뭐 난 그러지 그렇지는 않았다. 않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입술을 파르르 떠시는데. 네. 근데 그 네. 척도집 혹은 외부에서 쓰는 그런 기본적인 척도 표현이나 기준에 대해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질문 문항을 참여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 쉽게 쓰는 거. 네, 뭐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척도는 실은 이 척도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했을 때에 뭐 몇 점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문항들을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많아 5개만 쓸래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은 전문가의 검토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잘라냈을 경우에 그 척도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 수정을 하셔야겠다는 필요성이 꼭 있으시다면 이제 지역에 계시는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 정도까지를 조정해야 대상자분들도 또 저희 측정하는 저희도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될까요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A 항목을 한번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신청하실 분들께 모금의 배분 사업 담당자로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요? 네. 실은 이제 사전 접수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실은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사업들을 새로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좀 많이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 지원받은 사업을 다 못하게 된 이제 거의 못하게 된 경우 이 사업으로 다시 내년에 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주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대면을 할 수 있을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 혹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면 얼마든지 내년에도 같이 사업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은 이제 개관을 하신 곳들도 있고 또 아직 문을 닫고 계신 곳들도 있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 오히려 이럴 때 프로포절이나 쓰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다고 말씀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 설명회 2021년 배분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목적하시는 그 사업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뤄내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꼭 함께 선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그리고 대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